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에 조금 제가 소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대신에 요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말이죠. 사도세자와 영조입니다. 백이성 강사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기도 한데,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 말이죠.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사도세자와 영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현군입니다. 정말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영조는 천하의 병신입니다. 여러분. 병신 임금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기득권 세력, 정계, 언론계, 그 다음에 출판계, 학계, 그 다음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노론 계통이란 말이죠. 노론. 따라서 노론이 소론을 철저하게 짓밟은 결과가 오늘날의 그겁니다. 전국입니다. 따라서 저는 소론 계급의 완전한 복권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옛날 채널에서는 435만 회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채널에서는 약 40만 회 정도를 많이 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9번째, 10번째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광해군부터, 조선 후기다 보니까 광해군 인조 반정 1624년부터 제가 1910년 까지의 정치사를 보는데, 오늘은 1624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이 실권하는 1673년까지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따로 한 챕터로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제강점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사. 네. 일단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교재는요, 한능검, 한국사 상권, 학원 2025년 한능검 심화 학원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군 효종 시기의 붕당 정치입니다. 광해군,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자, 사색당쟁 다 기억나실 겁니다. 동서로 갈렸죠. 동서, 동은 왕권을 주로 하는 거고, 서는 신하들의 권한을 주로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립니다. 남북으로 갈립니다. 서인은 아직까지 안 갈렸습니다. 아직까지 안 갈리고, 북인, 이이첨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북인하고 정인홍, 남명조식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북인하고 서해 유성룡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이 갈려가지고 북남으로 갈려서 남인하고 서인이 힘을 합쳐서 서인 주도로 이루어낸 것이 인조 반정,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624년의 일입니다. 예. 자,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의 주도하에 남인 일부 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며 상호 비판과 공존 체제를 형성했다. 상호 비판과 공존 체제 형성 안 했습니다. 상호 비판과 공존 체제는 무슨 형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효종, 인조 다음에 인조의 둘째 아들이 즉위한 것이 효종입니다. 복림대군이요. 효란 이후에 추진된 북벌에 대하여 서인, 북벌 지지와 남인, 북벌 반대와 대립이 발생합니다. 북벌 지지,
우암 송시열의 서인이 북벌하자, 만주족을 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북벌이고요. 남인의 미수 허목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이 안 된다, 전쟁 안 된다, 남인이 북벌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 북벌 반대 세력하고 북벌 찬성 세력이 한판 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송 논쟁입니다. 자, 청나라가 3번의 난, 오삼계, 정성공 이런 사람들의 3번의 난으로 해서 청나라가 강희 황제까지 오는 데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홍타이치부터 강희 황제까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홍타이치, 순치제, 그 다음 강희 황제 아닙니까? 이 강희 황제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틈타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자, 이것이 북벌파였습니다. 북벌파가 효종이 죽죠. 인조가 죽기 전에 장가를 한번 갑니다. 그 인조가 장가를 가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자의대비라는 사람이죠. 이 자의대비가 인조가 죽고 효종이 들어서요. 효종의 서모죠, 서모. 그러니까 뭐냐면 복림대군이 있는데 복림대군의 둘째 엄마다 이 말이야. 이 둘째 엄마가 복림대군인데 복림대군이 죽었을 때, 복림대군이 효종으로서 죽었을 때 자의대비는 이 복림대군을 어떻게 효종으로서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둘째 아들로 인정해야 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 1차 예송 논쟁, 서인의 승리로 끝납니다. 기년복 1년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현세자가 원래 왕이 올라야 되는데 죽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올랐다 이거야. 근데 소현세자가 누가 봐도 인조가 벼루를 집어 던졌던가 이래가 독살됐다는 말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 복림대군의 즉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세력들이 소현세자의 정통론을 내세우면서 1년복을 적용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서인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 2차 예송 논쟁은 다시 뒤집힙니다. 자의대비가 효종비가 죽었는데 며느리가 죽었을 때 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6개월을 입어야 되느냐? 1년을 입어야 되느냐? 대논쟁이 벌어져서 어떻게 돼? 남인이 승리합니다. 이거는 왕으로서의 그거를 승리하는, 이걸 1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인조가 마지막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되게 젊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인조가 저거 둘째 아들이 효종으로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사실상에 어떻게 돼요? 할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효종이 먼저 죽고 그 다음이 효종비가 먼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시엄마, 엄마로서 몇 년씩 입어야 되느냐? 상복을 놓고 여기에, 여러분, 상복을 놓고 붙었다.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너거 팔자 편하다. 상복을 6개월 입느냐,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되나? 우리 와이프처럼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통령을 한번 하는데 대통령을 유신 체제까지 해가지고 다 해도 돼?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으로서는 유교의 법칙이, 예법이 헌법이었다고. 헌법이니까 그 헌법의 해석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송 논쟁이 중요하다. 1차 예송은 효종의 사망 후에 발생하였으며 1차 예송의 결과 서인이 승리했다.
서인, 송시열 등이 신권 강화론을 바탕으로 1년설을 주장해서 3년을 주장한 미수 허목의 왕권 강화설을 꺾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나 신하나 똑같다. 왕은 둘째 아들로서 취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막상 1년을 입고 나니까 효종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 후에 자위 대비가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6개월을 입어야 되느냐? 1년을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 기년복 1년을 입어야 된다. 왜? 이때는 왕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서인의 송시열이 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2차 예송 효종비의 사망 후에 발생하였으며 2차 예송의 결과 남인이 승리했다. 서인 신권 강화론을 바탕으로 9개월설, 네, 대공설, 아니면 대공설 이런 거는 문제도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왕권 강화론을 바탕으로 1년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남인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 두 번째도 1년. 근데 처음에는 3년 대 1년이 싸워서 1년이 이기고 그 다음에 뭐야? 9개월 대 1년이 싸워서 1년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어쨌든 결론은 1년이다. 이게 참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예. 자, 붕당 정치의 변질. 그러고 나서 효종이 죽고 그 다음 현종 임금이 들어섰는데 현종 임금은 효종의 첫째 아들입니다. 현종 임금이 또 죽자 현종의 첫째 아들 숙종이 오른다. 자, 저거 아버지도 첫째 아들, 지도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에 있어서만큼은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정통성. 지금의 정통성은 뭡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인 정당의 경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권 후보로 나와서 부정한 투개표 없이 어떻게 돼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 이게 정통성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의 정통성은 말 그대로 저거 아버지도 적장자, 저거 아버지도 왕비, 정식 왕비의 자손으로 장자, 자기도 정식 왕비의 장자. 이러면 최고의 정통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왕권이 신권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조선의 당파들로서는 13세에 즉위한 이 숙종이 어떻게든 17세, 18세가 돼가지고 이제 명성황후가 자기 엄마 명성황후가 그 수렴첨정을 거두고 들어가면 바로 어떻게 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성 김씨, 청풍 김씨, 김석주가 미리 조작을 해가지고 아까 남인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2차 예송에서 그 남인 세력들을 싸그리 쓸어버립니다. 미수 허목의 아들인 허적이 어떻게 돼? 유학 남용 사건. 비가 오면은 잔치를 하는데 비가 오면은 그 비가림막을 하는 게 있어요. 비가림막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왕실만이 쓸 수 있는데 허적이 그때 당시에 남인의 아들이어가지고 마음대로 갖다 썼거든. 그래서 그걸 유학 남용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유학 남용 사건 때문에 그거를 김석주가 숙종한테 꼰질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숙종이 그거를 완전히 남인을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경신 환국 사건입니다. 그게 첫 번째 환국 1680년에 일어난 사건. 숙종의 불신을 샀고 때마침 서인 허견 등의 역모를 고발한다. 서인이 남인 허적의 왕실욕 천막을 무단 사용한 사건.
이걸 가지고 결과는요,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몰락하고 어떻게 서인이 집권한다. 그런데 이 서인의 집권 문제를 놓고 남인을 강경하게 다 죽여야 된다. 이거는 뭐야? 노론입니다. 아니다. 남인을 왜 이걸 가지고 다 죽이냐? 어느 정도 살려두고 처벌만 좀 내려주자라고 한 게 소론입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소론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론과 소론이 갈립니다. 여러분. 1689년, 그로부터 9년 뒤에 여기서부터 유명한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싸움이 시작되죠. 희빈 장씨, 경종의 그 엄마가 경종을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애를 뵐 수가 없는 여자였어요. 장희빈은 애를 배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공주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으로서는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원자로서 장희빈의 아들을 정하겠다. 원자 다음이 세자, 세자 다음이 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가 된다는 것은 세자가 되고 임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경종이 누구의 핏줄입니까? 장희빈의 핏줄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남인 세력에 잡고 있고 소론 세력이 잡고 있잖아. 노론으로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노론당이 임금이 돼, 소론당이 임금이 돼.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껏 이거를 줘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서인이 원자 정오에 반대하니까 숙종이 야, 노론 너의 새끼들 너거 다 꺼져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기사 환국이 들어섭니다. 인현왕후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인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됩니다. 따라서 희빈 장씨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케이스예요. 궁녀로 들어와서 평민 출생으로 궁녀로 들어와가지고 왕비로 책봉되는 정말 희귀한, 전 세계적으로 이건 없다는 아니고 한 3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94년, 1689년에 남인이 정권을 잡고 소론이 정권을 잡고 직후에 5년 있다가 지금 뭐 5년 단임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죠. 남인이 인현왕후의 복위운동을 전개한 인현왕후가 밖에 나가 있다가 어떻게 돼? 자기의, 그러니까, 민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오빠, 민정호, 민진원, 민후겸? 예, 그 다음에 또 저거 아버지, 민유중, 민정중, 또 그 다음에 이 숙종이 맨 처음에 왕비로 들였던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2번째 왕비거든. 그러니까는 뭐냐면 첫 번째 왕비로 들였던 청풍 김씨의 삼촌인 서포 김만중 등을 동원해가지고 사시 남정기 이런 걸 지어가지고 어떻게 돼? 자꾸 숙종에게 인현왕후가 좋다라는 심리를 불러일으키면서 인현왕후의 복위운동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빈 장씨가 철저하게 왜곡됩니다. 경종의 엄마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한국사 능력 검정을 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대학원생들은 철저하게 저를 왕따시켰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수직도 얻지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은 논문도 안 받아준다 해가지고 내쳐버리고 남인이 몰락하고 인현왕후가 복위되었으며 죽은 송시열의 직위가 복구됩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인이 재집권한 후에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요 이후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되죠. 갑수로 한국 이후에 남인이 이 1694년에 인현왕후 복위 사건, 이게 갑수로 한국이거든. 남인이 축출되면서 노소론의 쟁론이 시작되고 경종 즉위 후에 세제 책봉과 세제 대리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종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 경종의 왕비인 함종 어씨가 뭐 어떻게 했냐면 그 소론 집안에서 양자를 들여서 어떤 왕위 계승을 하자 했는데 노론의 이 조태채, 이명 이 사대신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세제, 연인군을 대리체제로 세우자. 대리체제로 세워서 그걸 하자. 자, 숙종이요. 맨 처음에 김씨를 왕비로 들였다가 얘가 죽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들어왔다 장희빈이 왕비가 됐다가, 다시 인현왕후가 들어왔다가, 인현왕후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새로 다시 왕비를 드립니다. 이게 인원왕후 김씨입니다. 이 사람을, 소론 사람을 들였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살려고, 자기가 소론으로서 해보니까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노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연인군, 영조를, 이 최무수리의 아들을 전부 다 감싸고 돌죠. 바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 왕세제로 그러니까 왕의 동생으로 세제를 삼아서 왕위를 잇게 하니까 함종어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그런데 그 싸움에 너무 골머리를 앓아가지고 경종이 일찍 죽습니다. 바로 그게 경종이 이 마지막으로 한번 삐약 해본 게 뭐냐 하면은 신임사화라는 거예요. 1721년부터 1722년까지 1721년 신축년 그리고 1722년 이민년에 연인군을 지지하는 거를 싹 몰아냈어요. 이 승지 김일경이가 이 소론 중에 최고 강경파죠. 급진론파. 바로 백이성의 환생으로 불리는 내가 김일경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랬거든. 동부승지 김일경이가 어떻게 돼? 이거를 노론파를 다 칩니다. 그런데 연인군을 죽이러 그 세자빈 김씨의 그 처소에 들어갔는데 김씨가 치마폭 안에다가 연인군을 숨기죠. 그래가 치마를 들춰봐라 했는데 김일경이가 못 들추고 차마 들추지 못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연인군이 삽니다. 계집 치마폭에 숨어서.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자, 영조 탕평교서를 발표합니다. 탕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 탕평이라는 것도 말이죠. 원래 소론의 영수 남계 박세채가 여러분 제가 파주 교화에 산 게 남계 박세채 옆에 살려고 그런 거예요. 남계 박세채가 어떻게 돼? 탕평론이라는 걸 먼저 지어가지고 탕평이라는 걸 먼저 했어요. 그래 영조가 이거를 빼들어가지고 지 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조가 탕평책을 썼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한국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니까. 제가 매불쇼 첫 녹화에서 두 번째 녹화에서 뭐라 했습니까? 뭔가 한국사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시험에서 떨어진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 이인좌의 난이라는 게 생겨나.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 반란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평안도의 이사성, 황해도의 이유익,
경기도의 이인좌, 충청도의 심유현, 전라도의 박필연, 경상도의 정희량. 자, 이거 한번 규모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국적인 반란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고려시대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일어난 반란은 없었어요. 이 정도로 이인좌의 난이 장희빈을 왜곡하지 마라. 경종의 사후에 연인군이 들어선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기치하에 전국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사 능력검정에서는 이거를 이인좌의 난. 이게 왜 이인좌의 난입니까? 조선 내전이지. 왕위 계승전쟁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한국사 능력검정에 이인좌의 난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를 모두 역사를 똑바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던 게 사도세자예요. 여러분, 사도세자가 영조가 탕평 정책을 쓰는 거는 완전히 개사기다. 탕평, 그건 말로만일 걸. 결국 중요한 자리는 노론이 다 차지할 게 분명해. 소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도세자가 나서는 거예요. 자, 노론 4대신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요 4명이 노론 4대신으로서 마지막 이 뭐예요? 신임사화 때 승지, 동부승지 김일경, 백이성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동부승지 김일경에게 모두 죽습니다. 얘들이. 이게 노론 4대신입니다. 결국에는 이인좌의 난 이후에 여러분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원이하고 민진후가 기도했던 거는 인현왕후를 장희빈보다 더 우위에 세우고 아들도 낳지 못했던 그 인현왕후를 더 높이 세우고 노론 4대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인좌의 소론 세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게 노론의 그거였고 노론 세력들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왜? 왕권이 이를 정확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영조의 탕평 정치, 탕평파를 등용합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온건하고 타협적인 탕평파를 등용하는 완론탕평을 아니에요. 완론탕평을 시행하여 왕권을 뒷받침했다. 탕평비를 건립했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하여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건립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카르타고 전쟁, 포에니 전쟁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나서 소금을 뿌려가 다 갈아엎고 난 다음에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이조 전랑의 권한 약화. 붕당 간의 대립 완화를 위해 이조 전랑이 갖고 있던 후임자 추천권과 3사의 관리를 권발하던 관행을 없앴다. 이것 때문에 조선 선조에서 이조 전랑이 김효원과 심의겸으로 나뉜다라고 최초의 역사 왜곡을 시작한 겁니다. 인의 예지로 나눈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한계, 영조의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으며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당파가 벽파와 시파로 분열되는 등 갈등은 지속되었다. 영조의 개혁정책, 균역법. 1750년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두 필에서 한 필로 반값 세금. 그러면 부족한 세금은 두 필에서 한 필로 하면 부족한 세금은 어디서 거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때 산농공상에서 공업과 상업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게 사도세자입니다. 그래서 1762년 윤 5월 23일 날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뒤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굶겨서 죽였다고.
편찬사업, 동국문헌비교, 속대전. 자, 그래서 영조의 아들,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라섭니다. 그게 1776년입니다. 정조는 왕세자로 있을 때부터 온갖 노론 세력들의 암살 시도에 시달렸습니다. 연인군은 자기 사도세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조를 끝까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여서까지 이거를 보호했습니다. 정조는 왕세손 시절부터 시파와 벽파,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살려두자가 시파,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 벽파입니다. 이 시파 세력이 뭐야? 안동 김씨입니다. 벽파 세력이 풍양 조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흥민씨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경험하였고 즉위 후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강력한 탕평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준론탕평. 이걸 영조는 완론탕평이래. 이게 말이 돼. 능력 중심, 각 붕당의 입장을 떠나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친인 사도세자의 추송을 반대한 노론 벽파와도 교류했다. 그래서 여기 수원화성에 수원화성을 짓고 어떻게 됩니까? 융건능을 만들었죠. 사도세자의 융능,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무덤인 건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건능에 가서, 융능에 가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한 것도 한국사 능력검정 그 채널에 나와 있으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험 치실 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시험 못 칩니다. 여러분들. 정조의 개혁정책. 초계문신제를 정책을 합니다. 젊고 유능한 문신을 초계문신으로 선발하여 재교육. 장용령을 설치했다. 왕실 호위무사를 설치했다는 것. 친위부대 장용령. 이게 여러분 정조가 죽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냥. 규장각을 설치했다. 검서관에 서울 출신을 등용했다.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이런 애들을 수원 화성을 건립했다. 신해통공이라는 걸 체제공을 시켜가지고 남인이죠. 체제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시전상인이 유기전을 통해가지고 모든 노론 그 집안에 정치 자금을 다 대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체제공이 이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난전권, 난전을 모두 다 없앤다라고 하는 그 유기전의 고유 권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난전권, 금난전권을 철폐해야 합니다. 대전통편이라는 국가의 헌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했는데 영조의 역시 마지막 마누라인 경주 김씨의 어떻게 돼요? 정순 대비에 의해서 정조도 사실상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1800년에 죽습니다. 정조가. 그래서 김귀주, 김관주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사도세자의 이런 뜻을 받던 정조의 모든 개혁 정책들은 싹 다 날아가고 순조와 안동 김씨의 사실상의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도 정치. 여러분, 보십시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 순조 때는 안동 김씨 1800년대.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 조씨. 그리고 어떻게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갑니다. 안동 김씨 중에서도
안동 김씨 신파 중에서도 서울 쪽에 장동 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장동의 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세력들이 여기에서 합니다. 삼정의 문란, 법정 액수를 이상을 부과한다. 전세, 군포, 환곡이죠. 각종 부가세를 징수했다. 군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징수했다. 환곡, 삼정중에 가장 문락했다. 이자의 고리대금화를 합니다. 이게 다 세도 정치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헌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헌종의 외척인 외갓집, 헌종의 엄마 세력인 풍양 조씨가 등장한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안동 김씨 가문이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 비변사의 강화, 국정총괄기구. 자, 보세요. 비변사의 강화, 왕권을 강화했다. 왕권을 약화시킵니다. 세도 정치가. 왕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정치 기강의 문란입니다. 매관 매직, 과거제를 부정합니다. 과거도 지 마음대로 합격자를 뽑고 어떻게 매관 매직. 뭐 하려고 과거 시험을 봐. 그냥 김조순이, 김문근이, 김좌근이의 첩인 나하비한테만 좋은 선물을 갖다 바치면 좋은 벼슬이 떨어지는데 이 말이죠. 탐관오리의 백성 수탈이 심화됩니다. 서원을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됩니다. 1811년에 세도 정치 시기의 수탈과 중앙 진출의 제한, 상공업의 활동 억압, 홍경래의 난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평안도는 차별을 받았고 평안도는 상공업이 중심이 됐는데 상공업은 아주 천시됐죠. 상공업을 끌어올리는 게 사도세자의 개혁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상공업을 천시했다 이 말이에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 순조 때 몰락 양반인 홍경래와 우군칙을 중심으로 한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봉기했다. 이들은 가산에서 봉기를 일으켜 정주 성능,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했으나 결국 반군에게 진압되었다. 1862년 임술 농민 봉기,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이 원인이 되었다. 철종 때 몰락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봉기했고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건 수습을 통하여 박 교수를 연안 박지원의 손자인 박 교수를 안핵사로 파견했고 삼정이정청, 이게 이제 자주 나오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삼정이정청, 삼정이 문란하니까 삼정을 바로잡는 삼정이정청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4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자, 이래서 유학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해서 등장한 게 천주교입니다. 여기 주문모, 김대건, 안드레아. 예, 주문모 신부는 청나라 사람이죠. 김대건, 안드레아가 여기 입국합니다. 일부 실학자들이 지봉 이수광을 통해 가지고 일부 실학자들이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신부님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북경에 가가지고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나라 천주교의 위대한 점이죠.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하기도 했지만 신부 서품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 최초로 북경에 가서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학으로 소개하는데 이 서학에 4대 박해가 있어요.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그 다음에 병인박해.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가 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한 건데 이게 6년 동안 8,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진짜. 예. 그러니까
대원군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야. 8,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천주교는 17세기에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남인 시파들이 정약전, 정약용 등이 신앙활동을 전개했고 평등사상 등의 교리가 백성들의 호응을 얻어 신자들이 증가합니다. 신의 박해, 이게 진산사건이라는 건데 1791년에 정조 때에 이 진산, 전라도 진산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시니까 장례는 후이 치렀는데 그 장례 이후에 어떻게 돼? 제사를 모시지 않고 신주단지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유교가 짓밟힐 것을 우려한 정조가 윤지충을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신의 박해입니다. 신유박해는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정조 세력들을 모조리 척결하기 위한 노론 벽파와 경주 김씨 정순왕후의 나쁜 짓입니다. 이때 정약용, 정약전, 이가환, 이승훈 등이 모조리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당했죠.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어떻게 돼? 프랑스에 우리나라를 좀 침공해달라. 이런 정말 사람이 극한에 몰리니까 황해도 충청북도 배론 성지에 들어가서 황사영이가 이거 정약전이 저거 사위야 이가. 이래가지고 배론 성지에서 황사영이가 비단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그 글이 발각돼 가지고 엄청난 수의 그 천주교 신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기에 박해, 정화상 바오로가 이때 순교하죠. 병호 박해는 김대건 신부, 그 다음에 김대건 안드레아 등이 모두 죽으면서 사실상 처형됩니다. 1846년에. 1839년하고 1846년에는 이게 천주교 시파의 그 부흥을 좀 가져오기도 했고 천주교를 좀 봐주기도 했던 안동 김씨가 이거를 그 여러 가지 이 시발점으로 해서 풍양 조씨에게 몰락당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동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서학에도 반대하고 동학을 믿자. 여러분, 동학은 처음에 포교 지역이 여기 대구였습니다. 대구, 청하, 장기, 울산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산하고 양양까지 강원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것이 수훈 최재우가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동학을 퍼뜨린 계기가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망사지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최재우가 1863년에 대원군에게 죽습니다. 고종이 어리니까 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권좌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수훈 최재우를 경주에서 잡아가지고 목을 베서 죽입니다. 죄목은 뭐냐 하면 역적죄다 이거예요. 역적죄로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1892년부터 93년까지 한양에서 이 죽인 지 20년이 지난 한양에서 수훈 최재우가 동학 교도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교조 신원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교조는 그게 아니다. 역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니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했다 이 말이에요. 포접제를 통해서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1873년부터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서 교단이 모조리 다 쓸어나갈 때까지 20년 동안 수훈 최재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돼요? 63년부터 94년까지 약 31년 동안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를
도발이꾼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배령이 떨어졌으니까 도망자, 여러분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 아시죠? 도망자로서 돌아다니면서 이 한반도 및 평안도, 황해도까지 모든 곳에 다 동학의 세력을 심습니다. 시천주 모두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수훈 최재우가 전라도 남원에 있는 모 스님 절에 가서 피신 생활을 하던 도중에 1862년에 해월 최시영은 경주에 있고 남원에 있는데 맨날 불교 스님들이 찬물에 이렇게 겨울에 호수에 얼음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면벽수도를 하고 이러더래요. 그 극기 훈련한다고. 그거를 보고 절한다고 도가 구해지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최재우가 그런데 도망자로서 자기가 뭐 스님한테 뭐라 하기도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양신소의 우천어 지급좌 이라고 읽은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양신소의 우천어 지급자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몸이 차가운데, 날씨가 차가운데 따뜻한 데 있어야지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느니라 이 말이야.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다 이렇게 읽은 거야. 그런데 경주에 있는 해월 최시영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엄청 한울림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엄청 수행을 하고 이랬는데 양신소의 우천어 지급좌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 다음 해에 죽기 한 달 전에 최재우가 돌아와가지고 해월 최시영한테 얘기하기를 양신소의 우천어 지급좌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수훈 최재우가 네가 뭐라고 들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찬물에 들어간 몸에 해없느니라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성, 즉 사람의 목소리가 곧 한울림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해서 인성, 즉 천성, 그래서 성자를 2개 빼고 인내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인내천이 이렇게 비롯됐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